미국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수요일까지 나스닥 하락의 절반 정도에 그쳤던 S&P 500 지수의 하락률이 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반전의 계기를 잡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저녁 때 미국 시장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하도 큰 폭으로 주가가 움직여서요. 간밤에도 한 2% 정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그 화요일까지는 사흘 동안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이 그 수요일 이전, 화요일 이전까지 하락보다도 더 겁나는 건 하락이 한번 왔다가 약간 반전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보게 되면 이제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미국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할 때는 나스닥이 한 2% 올라가다가 예. 그거 다 반납하고 또 2%가 예, 떨어진 그렇죠. 거니까 그 전날 한 3% 반등하다가 2% 반등하다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은 결국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기업의 그렇죠. 이익이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인데 그 주가의 상승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놓고 전혀 뭐 조정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고 5% 조정 오면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 시장은 이게 기업 이익이 올라오고 있을 때예요. 근데 뭐 주가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오는 경우에는 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저가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구간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보통 유동성으로 주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게 유동성장 다음에 실적장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뭐 좀 지금은 실적 증가 없이 그냥 유동성으로 올라가긴 하는 거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실적장이 올 거니까 괜찮아라고 갈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지금이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주가 올라온 건 무조건 이거는 기대고 왜냐하면 뭐 미국도 기업 이익이 반토막 났으니까 한국 기업은 기업 이익이 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만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예. 너무 안 좋다가 조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전부 다 기대감으로만 올라왔어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뭐 바이러스도 이번 가을에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야 이게 과연 내년에 경제를 반등시킬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이게 뭐 잠깐 동안에 뭐 도시 봉쇄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 소비 못했던 거는 그 다음 분기에 잠깐 반짝 좋아지긴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둔화가 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장이 실적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게 가령 뭐 올해 겨울이든 아니면 내년 봄에 실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뭐 우편 투표가 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 당일날 예. 이게 당일날에도 대통령이 결정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 전에 뭐 코로나19에서 떨어졌건 어쨌건 그건 뭐 차지의 문제로 놓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단기간에 걸쳐서 10% 정도 하락을 했고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을 하는 과정이라도 10%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중에 새로운 고점을 넘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형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이제부터 뭐 고점을
지난번에 기록했던 고점을 이제 뭐 돌파하는 거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이게 예. 야 이렇게 가다 그냥 한번 훅 꺼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본 거죠. 6개월 만에 처음 본 거니까요. 네, 주식시장 격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한 번도 하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하락을 겪고 나면 이 생각을 좀 깊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뭐 아주 그 내가 이제 주가 올라갈 거야 믿는 사람도 올라오면 좀 팔기 시작하는 그런 게 그렇죠. 나타나고 예. 그럼 이게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 상승에 대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파는 사람들이 쫙 나타나는 거. 어제가 전형적으로 그런 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아직까지 밑바닥에서 아니 올라갈 거야 뭐 돈이 계속 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탈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 지난번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시세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 약화돼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가가 더 올라가든 어떻든 이거는 확연한 조정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대형 기술주들이 역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에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무님도 2000년에 IT 버블 때를 겪어보셨으니까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의 기술주의 움직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0년대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한 방에 고점을 찍고 그냥 내려온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전에도 사전 경고가 있었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올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결국에 보게 되면 지금도 어떤 과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특히 기술주에서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나고 나서는 이 국면을 분명히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며칠 후부터 그럴지 몇 년 후부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본성이에요. 이 버블이 만들어진다는 거. 주식시장이 1600년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가는 늘 버블 영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격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특히 주식이 좀 그런 게 이게 이제 내가 잃어봤자 100만 잃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산은 사실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서만 손실을 보지 않는데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가령 이제 100이라는 돈을 넣어서 자본금 100을 넣어서 회사를 만들고 뭐 상법에 300%까지 빌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서 옛날 같으면 이게 조사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딴 데 다 써버리고 회사 파산시켜버리고 그럴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워낙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400년 전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자산과 달리 굉장히 심각한 버블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가격의 상승이 과거에 비해서 다른 방식으로 막 나타나고 그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늘 버블이라고 부르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근데 사실 버블이라고 잘 안 부르는 이유는 이게 뭐 언제나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로버트 실러 교수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 주식, 부동산, 채권 다 비싸다. 근데 버블 중에 제일 심한 버블이 채권의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채권의 버블이 꺼지기 전에 주식과 부동산이 완전히 버블이 붕괴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버블이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저 채권 버블 저 어떻게 할 거냐, 저 부동산 버블 어떻게 할 거냐, 왜 우리만 갖고 버블이라고 하세요? 자꾸 얘기하냐. 예, 이런 문제 측면을 하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 채권의 버블이 꺼지기 전에 다른 시장의 버블이 완전히 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채권의 버블은 언제 꺼질 것이냐? 물가가 오르고 올라서 중앙은행이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비로소 완전히 버블이 꺼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버블 꺼지지 않더라도 주가가 뭐 20% 오르는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버블 붕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뭐 주가는 20%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짧게 보게 되면 한 6개월 동안 오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전서부터도 한 3, 4년, 길게 보면 5, 6년 동안에도 주가가 쭉 오르다가 좀 후퇴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연준의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씩의 플러스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또 그에 따라서 진정이 되기도 했고요. 반전이 되기도 했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많이 떨어지고 할 때에서부터 조금 많이 떨어지면 혹시 연준에서 뭔지 모르지만 정책을 좀 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연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매주 리포트 쓰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쓴 리포트가 그 내용이에요. 시장은 지난주에 이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연준의 유동성 이야기를 또 기대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가장 컸던 게 주간 단위로 하락폭이 나스닥이 지난주에 3.2%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3, 4월 이후로 3월 이후로 가장 낙폭이 컸던 때가 6월 초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일주일에 나스닥이 한 2% 정도 떨어지니까 연준이 그다음 월요일 날 곧바로 회사채 직전 매입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할 건데 제가 쓴 리포트는 기대하지 마시라. 기대하지 마라 이번에는.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붙는 거 이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다. 요 이야기는 가로로 해서 아마 뺀 것 같고 우리는 저기 낮은 쪽에 고용 증가시키는 데나 돈을 넣겠다. 그러니까 그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거 또는 주식시장에 별 영향가 없는 조그마한 기업들 지원하는데 우리는 낮은데 돈 넣는 거 하겠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다 그냥 유동성 계속 풀어놨더니 그냥 경제가 좋아지는 것과 무관하게 자산 버블만 자꾸 만들고 있더라. 이게 연준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이 가로치고 이야기 안 한 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개인들 유동성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 우리가 버블을 키울 생각은 없다. 우리는 낮은 데로 가겠다. 고용 창출에만 기여하겠다.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주가가 조정받으면 연준이 늘 들어올 거야라고 이야기한 거는 언젠간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아니다. 큰 폭이어야 될 겁니다. 5% 10% 가지고 연준이 아마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연준의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인데 당초에 아무튼 휴가가 들어가기 전에 결판을 낼 거다라고 했는데 결판 못 내고 넘어온 상태고요. 또 보면 이제 민주당이 원래 2조 6천억 달러를 얘기했다가 계속해서 줄여서 2조 2천억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로 간에 합의를 내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 공화당이 1조 달러 정도 하기로 했다가 5천억 달러 정도로서 아예 반을 쳐버려서 그냥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에다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내에 투표를 감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하원에서 부결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진짜 딜레마인 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왜냐하면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니까 원래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경기부양책은 이미 물 건너간 거다라는 거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는 보수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죠. 진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선거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쪽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초에 이제 아주 큰 선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통령과 의회 선거가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진보와 보수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내기는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안 돼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명성으로 나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국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훌륭하다고 보는데 합의를 해요. 국민이 일단 한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예. 그쪽에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느 쪽인지 뭐 여론조사를 내봐도 국민들이 팽팽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제일 원칙이 선거를 통해서 이쪽이나 저쪽에 합의를 뭐 한쪽의 어떤 선택을 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하려고 가고 있는 과정은 아니고 예. 근데 뭐 당장 써야 될 돈 같은 경우에 연방 정부가 예산을 전용해서 좀 씁니다. 그리고 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의회가 이거를 주면 되니까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뭐 바이러스 확산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 이런 사항은 선거 때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합니다만 뭐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보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연방 정부가 대충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예. 가는 것이고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이게 좀 골치 아프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어디다가 확실하게 안 나와버리면 예. 내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미국 의회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은 그 제도가 있거든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연방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이게 의회가 이제 승인을 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높여줘야 되죠. 많이 써버렸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걸 그러면 이제 높여줘야 되는데 이걸 그 국민의 뜻이 한쪽으로 확실하게 나오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국내 시장의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들이 주도했던 것이 시장이 이제 매기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만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르는 동안에 첫날만 SK하이닉스가 비슷하게 쫓아갔을 뿐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SK하이닉스는 그냥 멈춰서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다라고 보게 되면 어제 최고 주가가 59,9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만 원까지 육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 혼자서 과연 6만 원을 더 돌파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반도체 상황이 상당히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 지난 3월 달 그때 뭐 그 언택트 시대 그러면서 반도체도 언택트다 그러면서 이제 쫙 가다가 근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활동을 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4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내려왔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급반등을 합니다. 예. 최근 한 2, 3주 동안 급반등을 하면서 5월 말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굉장히 예.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게 시점 자체가 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예. 그래서 아마도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도체 현물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해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그 전에 나오다가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재고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현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조그만 시장이에요. 반도체 시장이 거의 대부분은 고정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게 지금 시한이 임박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그러면 실적은 악화될 게 뭐 어느 정도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 현물 가격의 상승을 저걸 얼마나 높게 봐줘야 될 것이냐. 근데 예. 한쪽에서 분명히 재고를 당기는 힘은 있고 이게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뭐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예. 이게
얼마만큼의 지속성이 있겠는가? 혹시 현물 가격하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의 어떤 실적하고 완전히 괴리가 발생하지도 않겠는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봐서 지금은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한국 시장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거의 요인을 개인 매수가 굉장히 작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힘이 계속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마도 2000년 이후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매매를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안 하시던 분들이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신용대출까지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게 뭐 얼마나 계속될 수 있겠는가?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되지 못하겠지만 이게 며칠, 몇 달, 몇 년 갈지를 우리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정부가 뉴딜 펀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디지털 이쪽으로 또 이제 뭐 돈들이 계속 들어오겠구나라는 건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그 경제학에서도 이런 실험 경제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예. 사람들을 주식 매수 매도를 하게 해놓고 조건을 쭉 주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버블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매수를 했느냐.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좀 분명한데 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서로 끝까지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게임을 했는가. 예. 이게 이제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 영역이거든요. 근데 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남들이 살 건데 내가 왜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뉴마니가 시장에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뉴딜 펀드 이 발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저기 동학개미 주식 유동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뉴마니가 들어오느냐 뉴마니가 이제 안 들어오느냐 이거에 의해서 유동성장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사람들이 이제 다들 주위의 사람들도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을 계속 한다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면 이게 꺾여버리느냐면 정부가 안 되겠다. 이게 가계부채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대출을 억제하는 카드를 꺼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한순간에 상황이 확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190조 원 뉴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뭐 뉴딜 펀드는 20조 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예. 170조 원은 돈 빌려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그렇게 될 거야라는 개연성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걸로만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좀 앞뒤가 조금 이상하겠다.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연말쯤 돼야지 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뉴마니가 들어오는 게 저쪽 아직 좀 멀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신용대출로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신용대출을 계속 뭐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신용대출 쪽에서 뭔가 좀 막히게 되면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당분간은 아무튼 시장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